제 이름은 순옥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늘 강하다고 했지만 사실 제 속은 늘 허물어져 있었어요. 남편은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에 가게비까지. 남은 건 텅 빈 방과 빚쟁이들의 발자국 소리뿐이었죠. 남편이 떠난 날, 저는 장례식장에서 눈물이 다 말라버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눈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늘 새로운 얼굴로 찾아왔거든요. 아들 철수 하나만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허리 휘도록이 일했어요. 새벽마다 시장 청소를 나갔고 낮에는 반찬 가게에서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손끝은 늘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한 번 켜기가 힘들었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 주지 않았어요. 철수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죠. 그때마다 저는 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라며 스스로를 탓했어요. 며느리 영이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늘 돈 얘기만 꺼내는 걸 보며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이 집 팔고 우리랑 같이 사시면 어때요? 그러면 생활비도 줄잖아요. 영희가 한 번은 웃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말 뒤에 감춰진 속내를 모를 리 없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얘야, 여긴 내 아버지랑 함께 살던 집이야. 내가 쉽게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변했고 철수는 괜히 헛기침만 했죠.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앉아있던 저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 앞에서 속삭였죠. 여보, 나 참 힘들어. 그래도 버텨야겠지.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이웃들과의 관계만이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옆집의 정 할머니는 늘 김치를 조금씩 나눠주셨고 동네 아이들은 저를 보면 할머니 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녹아내렸죠. 가족에게서 받지 못하는 따뜻함을 낯선 이들에게서 받는다는 게 아이러니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너무 바보처럼 살아온 건 아닌가 싶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다가 돌아온 건 무시와 탐욕뿐이라니. 하지만 또다시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래도 내 피니까.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점점 다른 목소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참을래? 언제까지 눈 감고 살아야 하니?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하늘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은 늘 달랐어요. 어떤 날은 무겁게 내려앉아 숨을 막았고 어떤 날은 끝없이 넓어 제 마음을 허무하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골목 구멍가게 앞을 지나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작은 가게 안에서 로또 용지가 눈에 들어왔죠. 그건 제게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이었는데 그날따라 마음속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쯤은 너도 운이 따라줄 때가 있잖아. 저는 조용히 지갑을 열어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가게 주인이 건네준 종이를 받아 들고 나오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작은 종이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른 채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늘 영정 사진 앞에 작은 촛불을 켜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잘 버텼어요. 당신 없이도 어떻게든 살고 있어요. 저는 늘 그렇게 속삭이며 하루를 끝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지친 몸으로 이불을 덮었는데 이상하게 눈을 감자마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꿈이 시작되었죠. 어스름한 빛이 가득한 작은 마당. 거기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병에 시달리던 초췌한 모습이 아니라 젊고 건강했던 시절의 얼굴이었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지. 이제는 좀 웃어야지. 순간 저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맞죠? 나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혼자라서 너무 무서웠어요. 제 손을 잡아주는 남편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그 손길은 현실보다도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 가면 꼭 로또 한 장 사. 우리 그동안 고생했잖아. 이제 하늘이 보답해 줄 거야. 저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운이 있다고 그런 건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미소 지으며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조금쯤 하늘이 갚아줄 때가 된 거야. 그러니 꼭 사. 알겠지?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없었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대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방 안을 둘러봤지만 남편은 없었죠. 영정 사진 속에서만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신호라고. 며칠 뒤 시장에 갔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구멍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꼭 사. 저는 주머니 속 1,000원짜리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무심히 용지를 건네줬지만 제 손바닥 위 그 종이는 묵직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제 옆에서 함께 걷는 듯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로또 용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저 꿈 때문에 산 것이었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서랍을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잊히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TV에서 로또 당첨 번호를 발표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쥐고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번호가 맞는 순간 작은 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번호도 같았을 때 손끝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세 번째에서 가슴이 철렁했고 네 번째에서 다리가 휘청했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저는 입을 막고 그대로 멍하니 섰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네요. 나 정말 당첨됐어요. 그 순간 제 몸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보답을 받았네요. 당신이 말해준 대로예요.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네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영정숙 남편의 미소가 그날따라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사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같아요. 그날 밤, 저는 꿈과 현실이 뒤섞인 채로 남편과 대화하듯 속삭였습니다. 촛불 너머로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돈으로 허리 펴고 살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작은 보답을 하겠다고. 다음 날, 은행에 가서 확인을 받았을 때 직원의 놀란 눈빛이 모든 걸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큰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고 했죠. 행복 뒤에 숨어 있는 불안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우리 가족 이제 숨 좀 쉬어야죠. 내일 당장 갈게요. 전화가 끊기자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비 냄새 속에서 저는 또다시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조심해. 돈은 사람 마음을 흔들어. 그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 치듯 울렸습니다. 저는 작은 불안에 휩싸인 채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촛불이 작게 흔들리며 내 마음까지 흔드는 것 같았어요. 행운은 분명 제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문 너머로 불길한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어쩐지 알 것 같았어요. 아들 철수와 며느리 영희는 당첨 소식을 들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상 가족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어느새 제 집은 그들의 차가운 발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엌에는 영희가 가져온 화장품과 옷가지가 쌓였고 거실에는 철수의 서류 가방이 놓였죠. 마치 이 집의 주인이 바뀐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내셔야죠. 철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저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려는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생활비 얘기였습니다. 엄마, 이제 큰 돈이 생겼으니 우리도 숨 좀 쉬어야죠. 아이 학원비도 있고 대출도 갚아야 하고 조금만 도와주세요. 영희는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쓰실 일도 별로 없잖아요. 우리한테 맡기면 알아서 잘 굴릴게요. 저는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돈은 쉽게 왔다가 쉽게 가는 거야. 내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그러자 영희 얼굴에 얇은 미소가 스치더니 눈빛이 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제 방 앞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어머니가 고집이 세서 큰일이네. 그러니까 치매라 몰아야죠. 요양원에 넣으면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음성은 악마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제 서랍을 몰래 뒤졌습니다. 서류를 꺼내고 인감 도장을 손에 쥔 채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놀라는 기색도 없이 말했죠. 어머니, 서류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연세 드시니까 잊어버리는 게 많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눌러 겨우 대답했습니다. 내 물건에 손 대지 마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치밀었거든요. 며칠 뒤 철수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좀 받으셔야죠.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그 말은 친절했지만 차 안 공기는 숨 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게 스쳐 지나갔고 결국 도착한 곳은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음습했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철수는 제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잠깐만 검사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곁에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내가 미쳤다고, 너희야말로 사람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제 팔을 붙잡으려 했. 영희는 곁에서 비웃듯 중얼거렸죠. 보세요. 어머니가 저렇게 흥분하시잖아요. 분명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저는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요. 이게 내 자식들이 하는 짓이에요. 돈 때문에 친엄마를 치매라 몰아 요양병원에 쳐넣으려 하는구나. 제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장면이 제게 작은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영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의사에게 다급히 서류를 내밀며 말했죠. 어머니가 최근에 자꾸 깜빡거리고 제 물건도 자꾸 훔쳐요. 위험해서 저희가 모신 거예요. 그 뻔뻔한 말에 제 몸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희는 내 피를 나눈 자식이 아니야. 탐욕의 눈이 먼 괴물일 뿐이야. 제 외침은 끝내 울음으로 번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제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영정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맞았어요. 돈은 사람 마음을 흔드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네요. 하지만 나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내가 지킬 거예요. 눈앞에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제 눈물에 반짝이며 내 결심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레오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며 내 삶을 덮어오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오히려 분노라는 불꽃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집 안유유에 그들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거실에는 새로운 소파가 들어왔고 부엌에는 영희가 사온 고가의 그릇들이 채워졌습니다. 저의 낡은 찻잔은 어느새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불덩이가 자꾸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녁밥을 먹으며 철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요. 사업을 시작하면 금방 불릴 수 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철수야, 돈은 쉽게 불리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랑 나도 평생 허리 휘며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남의 돈에 기대지 않았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습니다. 영희가 곧장 끼어들었죠. 어머니,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냥 묵혀두면 돈은 다 썩는 거예요. 우리 부부를 믿고 맡기세요. 어차피 다 가족끼리 쓰는 돈이잖아요. 그 말의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가족끼리. 가족이란 게 서로 잡아먹는 거냐? 제가 뱉은 그 한마디에 영희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쩍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방에서 서류가 뒤져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인감, 도장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철수를 찾아가 소리쳤습니다. 내 도장 어디 있니? 철수는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했어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 말은 기름 부은 불 같았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내가 미쳤다고. 너희가 지금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의 계략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철수는 몰래 제 명의로 대출을 시도했고, 영희는 요양병원 입원을 위한 서류를 꾸몄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려는 거였죠. 어느 날은 은행 직원이 집을 찾아와 확인 도장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철수는 아침부터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건강검진 가셔야 해요. 요즘 많이 불안정하시잖아요. 저는 거부했지만 두 사람은 억지로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창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제 가슴은 점점 옥죄어 왔습니다. 도착한 곳은 저번에 갔던 요양병원과 또 다른 낯선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팔을 잡았고 영희가 곧장 의사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기억을 잃고 자꾸 저희를 의심해요. 혼자 두기 위험합니다. 저는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정신이 멀쩡한데 저놈들이 날 치매라 몰아요. 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지만 간호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뜨겁게 끓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내 놈들이야말로 악마다. 돈 때문에 친엄마를 요양병원에 가두려는 게 사람이냐. 제 절규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러자 근처에 있던 환자 가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사람들에게 말했죠. 보세요. 어머니가 이래요. 밤마다 헛소리를 하고 저희를 때리려 하기도 해요. 저희는 그냥 도와드리려는 건데 그 뻔뻔한 연기에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빼내고 의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내 이름, 내 나이, 내 주소 다 말할 수 있어요. 이놈들이 내 돈을 노려 이런 짓을 꾸미는 거예요. 의사는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결국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류에는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들이 훔친 인감 도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조작이 이제 눈앞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절망과 분노 속에서 다시 한번 절규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돈은 사람 마음을 망가뜨려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버틸 거예요. 제 울음 섞인 외침이 병원 천장을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의 소나기는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지만 제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고 반드시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요양병원에서 몸부림치며 소리쳤던 그날 이후 제 삶은 또 다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복도 끝에서 휴대폰으로 상황을 찍던 이웃 아주머니와 몇몇 환자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자 세상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죠.
로또 당첨된 어머니를 치매로 몰아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아들 내외. 신문 기사 제목이 제 눈앞에 놓여 있었을 때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내 가족의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아팠지만 동시에 숨이 트이는 기분도 들었어요. 드디어 세상이 그들의 민낯을 보게 된 것이니까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안 구석구석을 뒤진 수사관들이 이조 서류와 훔친 인감 도장을 찾아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끝까지 발뺌했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우리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를 위해서 한 거예요.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귀에는 빈 껍데기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날 위해서라면 내 손발을 묶고 병원에 쳐넣으려 했겠니. 제 말에 철수의 얼굴은 굳었고 영희는 눈물을 짜내듯 울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열렸습니다. 법정 안.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오가는 동안 제 손은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어머니를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들은 제 팔을 잡아 끌고 병실 침대에 눕히려 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멀쩡하다고 울부짖어도 오히려 저를 헛소리하는 치매 환자 취급했습니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제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잃고도 아들에게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어요. 돈이 눈을 멀게 하니 제 아들은 제게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검사는 준비해온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에서 제가 절규하는 모습, 그리고 영희가 의사에게 치매 환자라고 거짓말하는 장면이 화면에 그대로 비쳤습니다. 영상 속 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내 놈들이야말로 악마다. 법정은 그 한마디에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피고인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친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습니까?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영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가린 채 흐느끼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돈을 아쉬워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저 사람들, 더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아닙니다. 내 피를 나눈 자식이라 믿고 싶었지만 오늘부로 끊겠습니다. 돈 때문에 인간다움을 버린 자는 내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 천장을 울렸습니다.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고 방청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오랜 한 흔히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뜨거운 울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요. 당신이 말하던 대로 끝까지 버텼어요. 이제 세상도 알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 안에서 부서지고 있던 무언가가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가족은 잃었지만 대신 제 목소리를 찾은 순간이었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법정 구석에서
서로를 원망스레 노려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제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긴 세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제 어깨가 처음으로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로또 당첨금이 아니라 다시 찾은 제 존엄이 들어있는 듯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쌓였던 철수의 서류, 가방도, 부엌을 차지하던 영희의 화장품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긴 악몽이 흔적만 남기고 빠져나간 듯했습니다. 조용한 집 안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죠. 숨은 쉬어졌지만 가슴 속에는 여전히 공허한 구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촛불을 켰습니다. 여보, 결국 저 아이들은 스스로 무너졌네요. 당신이 늘 말했듯이 욕심은 사람을 갉아먹고 결국 파멸로 이끄는군요. 이제 나는 혼자예요. 하지만 무섭지는 않아요. 제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있던 사슬이 끊어지고 저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비록 고통스러운 자유였지만 그 속에서 저는 다시 제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아이들이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해맑은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길이 제 굳은 살 박힌 손을 감싸자 가슴 깊은 곳에서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 할머니가 반찬을 가져오셨습니다. 순옥 씨, 이제 좀 마음 놓고 쉬어요. 혼자라 생각하지 마요. 우리 다 가족이지 않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피로 맺은 가족은 잃었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맺은 가족이 생기네요. 저는 로또 당첨금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 고아원, 그리고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보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에 서명할 때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돈이 흘러야 할 길이구나. 남편이 생전에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은 흘러야 한다. 그래야 다시 맑아지지. 며칠 뒤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제 무릎에 기대었고 저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웃어요? 아이 하나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나는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거든.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겁게 솟아오르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무너진 아들 내외에게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었죠.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의 영정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말아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웃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당신이 늘 지켜주잖아요.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와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이 새겨진 분노와 고통은 이제 흘러가고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냉혹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으니까요. 돈은 결국 사라질지 몰라도 제가 다시 찾은 존엄과 새로운 가족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남편의 웃음을 본 듯했고 제 입술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예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